안녕하십니까. 물권 할 차례죠. 238페이지. 예? 예, 거기 할 차례. 오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안 오신 분들이 많네. 자, 이 물권 총론, 물권법이 이제 총론, 강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4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총론, 강론에서. 총론에서 보통 4문제, 강론에서 보통 한 10문제,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이 14문제가 다 어렵습니다. 어떤 교재 같은 거 보면 자꾸 반복해서 숙달이 될 때까지 반복하라 뭐 이렇게 써 있는 교재들이 있는데 숙달 되려면 한 5년 걸려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숙달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집중해서 자꾸 보시고 해서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익숙해져서 푸는 이런 전략으로 좀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붙들고 있으면요.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시간만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과감히 치고 넘어가고 다음번에 또 들어보고 끝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해가 안 되면 찍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늘 하듯이. 예. 그렇게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하셔야 어려운 부분일수록 그렇게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물권법 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론 부분에는요.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물권 총론 부분. 강론은 우리 민법상 8개의 물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질권을 뺀 나머지 7개를 쫙 설명을 해놓은 게 강론 부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개개의 물권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총론 부분에서는 물권 일반적인 론, 물권의 일반적인 것들, 물권의 기초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변동론이라고 해서 이 변동과 관련된 내용,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물권법 총론에서는 물권 변동과 관련된 게 핵심인데 변동이라는 걸 우리가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권 변동이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돼요. 뒤에서 보고 이거 기초적인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물권의 뜻, 물권이라는 권리가 어떤 권리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물권의 의미, 특징이 나오는데요. 특히 특징과 관련해서는 채권이라는 권리하고 비교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딱 한 번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좀 비교하면 물권의 특징이 조금 명료해집니다. 물권의 주체, 객체라는 거고요. 이 객체와 관련해서는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이 개념을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물권의 종류라고 해서 185조가 나와요. 우리 민법. 이 185조가 물권 법정주의라는 겁니다. 요것도 뭔지를 좀 개념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물권의 효력인데요. 이 효력은 물권이라는 게 갖고 있는 물권이 8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법에.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물권도 몇 개 있는데 어쨌든 이 물권이 전체적으로 공통해서 갖고 있는 효력, 이걸 일반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물권의 공통적인 것들,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2개가 나옵니다. 우선적 효력이라는 거 하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여기까지 수회 한 문제 나와요. 수회 한 문제. 어쩌다 한 문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어쩌다 한 문제 나오는데 어쩌다 한 문제 나온다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게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다만 이제 좀 편안하게 보면 되죠. 어쩌다 한 문제 나오니까. 막 악을 쓰고 올 필요는 없고요. 요게 문제가 되네, 저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이게 총론 문제라기보다는 강론에 있는 점유권이나 소유권, 요거에 관한 문제예요. 좀 물권적 청권의 내용이 물권적 청권 단독 문제라기보다는 점유권과 소유권에 가면 요게 나와요. 그 점유권과 소유권하고 결합해서 특히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요게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요게. 오늘은 기초적인 것만 머릿속에 담을 겁니다. 어쨌든 요 정도가 물권의 일반론, 기본적인 개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238페이지 보면 물권의 뜻이 먼저 나와 있죠. 물권의 개념이라고 해서 물권이란 게 뭘까? 물권이란 건 물건을 지배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는 권리, 이렇게 얘기해요. 물건을 지배해서 일정한 이익을 누리는 권리. 이때 지배해서 이익을 누린다는 것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내고 처분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결국 물권이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물건이란 놈은, 요 물건이란 놈은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돼.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되고, 당연한 거죠. 현재 존재하는 물건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되고요. 특정이 되어 있는 물건이어야 되고요. 독립이 되어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권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지배라는 말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지배, 절대적 지배, 배타적, 독점적 지배, 이렇게. 직접 지배, 절대적 지배, 배타적, 독점적 지배. 이제 요 말의 뜻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전 채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물권이고요. 채권이라는 놈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갑이 이렇게 돈을 꽂았어요, 100만 원을. 날짜가 되면 갑이 이렇게 돈 100만 원 갚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 갑이 을에게 돈을 100만 원을 갚아라 라고 행위를 요구하죠. 이런 게 채권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맺고 강의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을 권리 중에서 민법 강의를 들을 권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정환이라는 사람한테, 특정인에게 강의를 하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됩니다. 이렇게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데요. 특정인의 행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채무가 되는 거예요. 채무. 특정인의 행위가 뭐가 된다? 채무. 결국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대물권. 물건을 객체로 하는 대물권. 인 반면에 채권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니까 대인권, 이렇게 보게 돼요. 대물권, 대인권. 그 다음에 직접이란 말은요, 타인의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채권을 생각해 보세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위를 요구해요. 돈을 갚아라, 강의를 해라. 채무자가 반드시 협력을 해줘야 되죠.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간접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물권, 여러분들이 책을 돈을 주고 사서 책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책을 사용할 때, 밑줄 긋을 때 타인의 협력, 동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협력이 필요 없다, 직접적. 특정인이 뭔가를 해줘야 한다, 간접적.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의 개념이 와 닿죠? 타인의 협력이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란 건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내 책, 이게 내 책이다 라는 것을, 책을 팔아먹은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옆 사람한테도, 지나가는 개한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거다, 이렇게 그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 있을 때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는 반면에
채권은 누구한테만?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나한테 돈을 꼬간 사람한테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민법 강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만? 이정환이한테만. 요 뒷블록에 있는 애 무슨 학원 갖고 민법 강사분한테 강의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한테. 이렇게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이걸 상대적이다. 자, 물권은 예컨대 내 책, 나만 밑줄 글 수 있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내 책에다 밑줄 그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나만. 이걸 배타성, 독점성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채권은 비배타, 비독점. 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민법 이정환이에 대한 권리 평등하죠? 어느 한 분만 저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죠? 평등합니다. 그래서 비배타성, 비독점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여러 개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권의 개념을 잡을 때 이렇게 채권하고 구별해서 특히 그 물권의 특징에 해당되는 직접, 절대, 배타적 이 의미를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8페이지 물권의 개념의 특질, 양가를 본 지배권, 오른쪽 절대권 이런 말들이 나와 있고요. 양도성은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은 꼭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됩니다. 한 장 넘겨보면 물권의 객체라고 해서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현존은 이해하기 쉽고요. 특정이라는 말과 독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이란 건 이런 거야. 다른 사람의 물건과 내 물건의 구별이 가능해야 된다.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적도라는 게 만약에 없어서 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내가 내 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어렵겠죠. 다른 사람 땅과 내 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싸우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아니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 땅, 여기부터는 네 땅, 이렇게 정해놔야 되겠죠. 내 땅과 타인 땅이 구별이 가능해져야 돼요. 이런 걸 특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과 내 물건이 어떻게 된다? 구별 가능, 이게 특정. 독립은 물건이 다른 물건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알아. 예를 들어서 창호 공사하시는 분들, 창문틀 공사하시는 분들 보면 가게 앞에 창문틀 샤시가 딱 쌓여 있죠. 요때는 그 창문틀 하나하나마다 물건이 인정돼요. 근데 이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창문틀을 차에 싣고 가서 건물에 갖다 붙여버렸어. 그럼 이 창문틀은 뭐의 일부가 돼버려요? 건물의 일부. 그럼 이 창문들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창문틀에만 별도의 물건이 인정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틀 같이 그거 생각하면 독립의 개념이에요. 독립이란 다른 물건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은 구별 가능성을, 독립은 다른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물권의 객체는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본 거예요. 간단하게. 채권과 비교해서. 자, 물권의 주체는 권리 주체를 말하니까 자연인 범인일 거고요. 객체는 물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물건. 이 물건을 우리 민법이 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되는데 우리 시험법이 아니야. 몰라도 돼. 그 다음에 분류가 딱 나와 있어. 이것도 우리 시험법이 아니야. 아니지만 부동산 동사는 좀 구별하자. 부동산은 우리 민법이 뭐라고 얘기하죠?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사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 이게 우리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이에요. 그 중에서 부동산, 촌스럽게 안 움직이는 물건 이러면 안 돼요. 동산은 움직이는 거 그러면 안 되고, 부동산은 앞으로 누가 부동산이 뭐냐 그럼 뭐라고? 토지 및 그 정착물. 약간 폼나죠? 네, 폼나.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 이렇게 얘기했다가 맞아요, 그렇죠? 뭐 동산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냐고.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해놨어.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때 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요. 이 중에서 정착물이 두 개가 있어요. 건물하고 건물 이외 정착물. 이때 이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
반면에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일단 두 개예요.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물건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됐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42페이지.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범에서 처음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일물일권주의라고. 아까 물권의 특징은 배타성, 독점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타성, 독점성이 있으려면 당연히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의의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일물을 정하는 표준과 관련해서 오른쪽에 보면 동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을 정하는 표준이 대부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계란 한 알 이렇게. 그렇죠? 연필 한 자루 이렇게. 자동차 한 대.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그랬죠? 자, 토지 개수 판단 기준과 건물 개수 판단 기준이 뭐냐? 외우면 돼요. 토지는 필 단위로, 건물은 동 단위로. 그래서 이 필이나 동이 배추로 따지면 포기의 개념이에요. 포기. 그러니까 1필 토지가 하나의 토지, 1동 건물이 하나의 건물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일물일권주의라고 할 때는 보통 동산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1필 토지에 하나의 물건이, 1동 건물에 하나의 물건이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게 원칙이 될 거예요. 문제는 예외가 중요한 거예요. 예외.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일물일권주의에 예외라고 돼 있죠. 이 일물일권주의 예외의 내용이 몇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핵심만 우리는 딱 캐치하면 돼요. 일물일권주의 예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필 토지 일부. 1필 토지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좀 전에 뭐라 했어요? 1필 토지에는 하나의 물권이 있어야 돼. 그런데 1필 토지 일부의 물권이 인정된다면 전체적으로 물권이 있고 일부의 물권이 있으니까 물권이 두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필 토지 일부의 물권이 인정된다는 게 곧 일물일권주의 예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건물도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1동 건물 일부. 1필 토지 일부나 1동 건물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1동 건물 일부는 간단해요. 우리 민법상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가능해요. 건물 일부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전세권. 또 아파트 한 동 건물의 아파트에 각 호마다 소유권이 있어요. 그렇죠? 전체 한 동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각 호마다 있어요.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동 건물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건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해. 이제 문제가 1필 토지 일부입니다. 이때 이 1필 토지 일부가 또다시 둘로 쪼개져. 토지 자체 일부하고 또 하나. 아까 이거. 건물 이외의 정착물. 건물 이외의 정착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지의 일부. 토지 자체 일부와 건물 위의 정착물. 이게 토지 일부가 되는 거예요. 토지 자체 일부에는 용익물권이라는 게 가능하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 자체 일부.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자,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 문제가 되는데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걸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무 여러 그루 20개 집단. 나무 한 그루 수목. 아직 수확하지 않은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과, 미분리, 과실, 고추, 오이, 호박, 배추, 옥수수 등등 농작물. 간단하게 농작물에 대해서 별도로 권리를 인정 안 해주면요. 경작한 농작물을 팔아먹을 때 뭐도 같이 팔아먹어야 된다는, 땅도 같이 팔아먹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아하, 이런 것들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수목의 집단에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토지나 건물처럼 등기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다면 소유권이나 저당권 따위가 가능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목에 있단 만큼은 이렇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기부가 세 종류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임목 등기부 이렇게. 네? 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 궁금해지죠? 아, 궁금해하지 마세요. 딱 여기서만 나와. 네, 여기서만. 교수님 글씨가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좀 크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쓰면서 그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왜 글씨가 작아지지?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작게 시작했으니까 키울 수는 없고 그래서 한 판 지우고 나서 키우겠습니다. 요 세 놈은 키울게요.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시방법이 있어요. 자, 명인방법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고등학생들 교복에 붙어있는 이름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명인방법이에요. 이 지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체 방법.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름표를 써붙이거나 울타리를 쳐놓고 편말을 앞에 딱 박은 다음에 편말에다가 이 울타리 내 나무는 누구 거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시방법을 명인방법이라고 하는데 요걸 통해서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토지와는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놈은 그냥 무조건 경작자 소유. 누구 거? 무조건 경작자 소유. 이렇게만 해요. 무조건 경작자 소유. 그래서 오른쪽 243페이지에 보면 양가라 3번 일물일권주의 예외라고 해서 동그라미 1, 2, 3, 4까지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1, 2, 3, 4까지를. 간단하게. 이걸 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물권의 종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법에는 물권이 8개가 있다고 그랬고요. 관습법적으로 한 4개 정도, 그래서 한 12개 정도? 뭐 제가 모르는 것까지 하게 되면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물권의 종류가 1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몇 개면 많은 거 아니냐, 이 자식아? 아니에요. 채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채권은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계약의 형태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채권의 형태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 채권은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반면에 물권은 꼭 꼴랑 10몇 개밖에 없으니까 종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왜? 요 놈 때문에. 벌써 이름에서 포스가 퍼져나와. 물권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해 주겠다. 이게 물권 법정제예요. 포스가 느껴지죠?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강행규정. 무슨 규정? 강행규정. 자, 그래서 244페이지에 보면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조문이 하나 있는데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물권을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들이 함부로 만들어냈다가는 뒤진다. 뭐 그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이때 이제 조문을 간단히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양가로 2번에 있는 법률.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 이외의 기관이 만드는 법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 각부 장관이 만드는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따위가 존재합니다. 근데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 제정법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4번 임의 창설하지 못한다는 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가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또 하나가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 이걸 각각 종류강제, 내용강제 이렇게 불러요.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무효가 된다. 왜? 강행규정이니까. 그 중에서 종류강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된 것들이 오른쪽 245페이지에 245페이지에 보면 1, 2, 3, 4가 있습니다. 맨 밑에 관련 판례.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1번 온천권, 2번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이거를 이렇게도 이름을 붙여요. 사실상 소유권이라고.
2번에 있는 거. 3번은 사도통행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4번은 공원이용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앞머리 따서 어떻게 외우자? 온사사공. 뭐라고 외우자고요? 온사사공. 이런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새로운 종류다. 이런 거 만들지 말아요. 온천권, 내가 땅을 팠는데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고 성분으로 했더니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그럼 나는 그걸 뽑아갖고 온천을 운영하고 싶겠죠? 옆에서 옆 땅 소유자가 딱 보더니 지는 내가 박은 것보다 더 큰 거 이만한 걸 박아갖고 물을 다 뽑고 앉아있어. 내가 가갖고 이건 내가 발견했으니까 이 물은 나만 독점적으로 이런 거 안 돼. 그걸 온천권자로 이름 붙였고 나만 독점적으로 인정해달라. 이걸 주장해서 안 돼. 안 돼. 2번 사실상 소유권. 아파트를 돈 주고 샀어. 돈 다 줬어요. 서류 넘겨받았어. 열쇠 받았어.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어. 근데 등기 안 했어. 그럼 소유권 없죠. 다만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건 있겠지. 그런 것도 없다. 그런 것도 안 된다. 사실상 소유권 그딴 게 어딨냐 이거를 팔래. 등기 안 했으면 소유권이 없는 거지. 무슨 사실상 소유권? 그따고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사도통행권. 사도라는 것은요. 개인 소유 토지인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개념이 뭐라고요? 개인 소유 토지인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요. 도로가 개설되겠죠. 그럼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인접지 주민들이 그 도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사도통행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통행 권리가 있냐? 없어. 그럼 통행하는 건 뭐냐? 반사적 이익이라고 불러요. 무슨 이익? 반사적 이익. 그걸 권리로 인정 안 해줘. 지금 사도의 도로가 개설돼서 인접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게가 두 개가 있었는데 네? 좀 떨어져 있는데 이쪽 가게에만 지하철 입구가 딱 만들어졌어. 지하철 입구가 만들어지기는 이 두 집의 매출이 똑같았었는데 여기에 지하철 입구가 딱 만들어져서 이 집 매출이 5배가 늘었어. 그럼 여기 나도 입구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요. 여기에 지하철 입구가 만들어짐으로써 매출이 느는 거, 이런 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부르게. 이걸 만약에 권리로 인정해버리면 요 나머지 가게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입구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개설됨으로써 인접지 주민들이 통행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사도통행권이라는 건 인정해 줄 수 없다. 제일 웃긴 게 4번이에요.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 공원을 그 지역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붙이고? 근린공원 이용권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다 깨진 것들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앞에서 봤던 종류강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가지를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물권법정지에서 기억하실 게 이 정도예요. 법률의 뜻, 임의 창설하지 못한 데의 의미, 위반했을 때의 효과. 그래서 온사사공 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246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물권의 일반론 중에서 물권의 일반적 효력만 남았습니다. 공통적 효력. 그 중에 먼저 우선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선적 효력이란 건 이런 거예요.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다 인정할 수 없죠.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하나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배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수인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권리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배척이 되니까 그 살아남은 하나의 권리가 나머지 권리를 다 배척하는 힘이 있게 됩니다.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해요. 하나의 물건에 수인의 권리자가 존재할 때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연히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 권리의 순서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권리가 물권끼리다. 그러면 원칙이 성립선우다. 이때 성립선우는 부동산은 등기선우,
동사는 점유선으로 의한다. 부동산은 우리가 등기선우였으니까 이중매매의 경우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어요? 먼저 등기한 자가. 그랬죠? 반면에 동사는 뭘 먼저 한 사람? 점유. 지하철에 서 있는데 앞에서 자리가 났어요. 그 난 자리 누구 거예요?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앉으면 돼요? 아니죠. 먼저 가방 떨어진 아주머니가 앉으면 되는 거예요. 앉으려고 딱 했는데 저 멀리서 가방이 휙 날아와서 떡 떨어졌어. 그러면 그 가방의 주인인 아주머니가 먼저 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주머니 분들이 이렇게 지하철 자리가 났을 때 이 가방을 던지는 이유가 다 민법을 공부하셨기 때문이에요. 동사는 점유선을 이렇게 아주 빠르죠. 얼마 전에도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자리가 났어요.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앉을까 말까 망설이는데 저기서 아주머니 한 분이 유유히 와서 딱 앉으셨어. 그랬더니 따라오던 아저씨 한 분이 이 가방 먼저 던져놓으면 어떡하냐고. 이분도 공부했어. 근데 여자분 아니 나 가방 안 던졌다고 그냥 사자 걸어와서 앉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공부를 하셨나 어디서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자, 이렇게 물권과 물권이 충돌할 때는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점유권이라는 권리.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그 권리 자체에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권리와 병존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할 때는 이 제한물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소유권을 제한해요. 개념상.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순위와 관련해서 양가로 2, 양가로 3 이렇게 되어 있죠. 예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2,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양가로 3번, 제한물권 상호한 동일한 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거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원칙이 성립선우고요. 예외가 두 개가 있다는 거. 점유권이라는 건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거.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거. 또 하나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할 때는 언제나 뭐가 우선한다는 거? 제한물권이 우선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예요. 자, 요걸 이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자, 갑소유 주택이 있고요. 이걸 을에게 빌려줬어요. 임대. 자, 을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갖습니다. 자, 임차권. 잊지 말자, 채권. 무슨 권? 채권. 자, 아까 채권은 특징이 뭐였었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을이 갖고 있는 이 채권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 이외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민법에서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고요? 특정인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게 대항력인데 채권은 특정인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통 채권은 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주택을 팔았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병이 소유권을 터잡아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 이때 을은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대항력이 없으니까 주장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을은 어떻게 돼요? 집을 비워줘야 된다. 이렇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요. 물권이 우선한다. 원칙이. 이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물권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네? 그래서 밑에 5번 보면 어떤 물건에 관해서 물권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에 성립의 시간적 선호와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우선 특권은 나중에 저당권 가서 보고요. 요 예외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경우. 임차권은 채권에 게 그렇죠. 그럼 얘는 불안해요. 언제 집주인이 바뀔지 몰라. 그렇죠. 안 되겠다. 얘가 특정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 주택임차권을 등기를 하거나 또는 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주택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물권자가 나타났다면 이 사람한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어떤 경우?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이렇게. 그 예외를 하나 일단 먼저 기억하고. 교재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채권이 뭘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면 뭐보다 우선할 수 있다?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예외다. 예외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우선적 효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어쩌다 한번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많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말로 물상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히 우리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소유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셨어요? 책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분 수중에 있지요. 이걸 점유라고 해요. 그럼 점유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책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과 점유권이라는 물권 두 개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누가 말없이 가져갔어요. 내 책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침해당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돌려달라. 그게 이거예요.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야 되는데 누가 가져갔다. 엉덩이로 깔고 앉아있다. 직접 지배할 수가 없다. 물건이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다. 이럴 때 물권자가 그 물건의 내용 실현의 확보를 위해서 침해자나 방해자를 상대로 반환 따위를 청구하는 이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의의에 그렇게 나와 있지. 자, 이런 물권적 청구권이 우리 민법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갔다 말없이 돌려달라, 반환 청구. 화장실 갔다 왔더니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엉덩이로 깔고 앉아있다, 엉덩이 치워달라, 방해 제거 청구. 돌려받았고 엉덩이를 치웠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또 가져가거나 또 깔고 앉은 것 같다. 한마디 날리고 화장실 가면 된다. 또 가져가거나 또 깔고 앉으면 뒤진다. 이렇게 방해 예방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청구권이 있어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이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인데 이게 우리 민법에 두 세트가 있어요. 점유권의 한 세트가 있고 소유권의 한 세트가 있어요. 점유권 나중에 볼 겁니다. 204조, 205조, 206조. 소유권 213조, 214조. 이렇게 두 세트가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가서 볼 거예요. 일단 두 세트가 있고 나머지 물권들, 점유권과 소유권을 뺀 나머지 물권들은 소유권에 있는 걸 빌려다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그걸 준용이라고 해요. 빌려다 써라, 조문을 빌려다 써라 라고 규정이 돼 있다. 뭐라고 돼 있다? 준용. 그런데 유치권, 질권 요 두 놈은 준용하라 이게 없어. 그러니까 유치권과 질권은 법적으로는 물권적 청구권 인정 안 돼. 안 돼. 좀 심각하죠. 같은 물권인데 왜 나는 인정 안 해주냐 말이죠. 요 놈은 그래서
해석상 인정해 줍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X. 명문 규정을 통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인정해 줄 뿐입니다. 반면에 요건 인정 안 해줘요. 끝끝내. 나중에 뒤에서 볼 건데요. 유치권이 침해되면 동시에 점유권이 침해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점유권으로 보호받는 걸로 충분합니다. 유치권에 따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어요. 또 하나가 지역권과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볼 거예요. 이 지역권과 저당권은 객체인 물건을 점유를 안 해요.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그 지역권의 객체, 저당권의 객체인 물건을 점유를 안 해. 점유를 안 하니까 뺏길 일이 없어. 뺏길 일이 없으니까 돌려달라고 할 일도 없습니다. 즉 반환 청구권이 있어봐야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놈은 요거는 준용을 안 하고 요것만 준용합니다. 반환 청구권은 인정을 안 하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그럼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이렇게 말하겠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단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 민법이 규정 체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247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의 밑에 보면 민법 규정 양가로 1번,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3번 방해 모습에 따라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가 있다. 타이틀만 딱딱 보시면 돼요. 지금은. 내용 보시면요. 유체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 경험한다고요? 유체이탈. 몸과 정신이 따로 노는 이런 상태를 경험하시게 되니까 지금은 보지 마시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틀을 딱 잡자. 자, 250페이지에 보면요.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과 성질, 요거 조금 중요한데요. 1번, 2번을 체크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그게 1번, 2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이런 판례가 하나 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 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을 소유입니다. 건물 지은 사람 소유예요. 다만 철거가 돼야 돼요. 얘는 무단이니까. 예? 건물은 무조건 누구 소유? 신축자. 근데 어쨌든 을의 건물 때문에 갑이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하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곧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토지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았어. 그래서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어. 그럼 뭐도 넘어가요? 이것도 넘어가야지요.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판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켜 전 소유자에게 남겨두어 전 소유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게 우리 판례에 되더라. 거기 2번에 있어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읽어봅니다.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서 소유권이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 대해서 이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거다. 그쵸? 왜? 물권적 청구는 뭐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니까? 물권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는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는데요. 을소유 땅에 있던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이게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나무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으니까 가져가라 할 수 있죠? 있어요. 자, 요 그림은 나중에 오늘은 안 하고 다 한 5월달쯤
비용 부담의 문제 할 때 한번 다시 그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일단 머릿속으로 눈여겨주세요. 의뢰나무가 태풍에서 갑수유 토지에 쓰러져 있다. 갑은 나무를 가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나무를 가져가라. 물권적 청권이죠. 이때의 물권적 청권. 갑의 입장에서 토지가 나무에 의해서 침해되는 원인이, 나무에서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는 원인이 태풍 때문이죠. 이걸 불가항력 침해라.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권 인정되지요.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권이 인정됩니다. 또 하나, 나무를 을이 갑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열받아서 을이 쓰러쳤어요. 이렇게 을이. 그럼 을의 고의과실이 있는 거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게 돼요. 이것도 갑은 을에게 가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원인을 불문한다.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된다. 이걸 침해 사실의 객관성 이렇게 불러요. 침해 원인을 불문한다라는 의미에서 침해 사실의 객관성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 얘는 지금 손해가 생겼죠. 쓰러진 나무 때문에 땅을 제대로 쓰질 못하는 손해가 생겼어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요.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태풍이 원인이죠. 태풍한테 청구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거는 을한테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침해가, 물권의 침해가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물권적 청권 외에 뭐도 인정된다. 손해배상 청권도 인정된다. 이렇게 두 가지 지문을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양가로 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비용부담의 문제는 나중에 물권적 청권의 행사. 자, 양가로 본 청구권자, 현재 물권자, 요것만 현재 물권자. 다음 페이지 상대방 현재 점유자 이렇게만, 현재 점유자 이렇게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점유권과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보셔야 돼요. 다 판례 내용들입니다. 어렵습니다. 아까 요것만 하나 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아까 행사자가 현재 물권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단 요렇게 오늘은 물권적 청권을 개념, 유형, 민법의 규정, 그렇죠? 성질,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딱 요렇게만 머릿속에 딱.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보지 마시고 그 정도만 머릿속에 딱 묻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물권 총론 중에서 일반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들까지를 간단히 기본적인 것들을 봤습니다. 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잠시 쉬었다가 물권 변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